전화벨이 울린 건 밤 10시였어요. 모르는 김상현 씨 번호인데 가족분들이시죠? 받자마자 급한 큰일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죠. 남편분이 지금 병원이라고 하더니 제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했어요. 뇌출혈, 위중한 상태, 당장 오셔야 한다고. 이상했어요. 그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나갔거든요. 회식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회사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텐데 왜 의사는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한 걸까요? 대충 짐작은 갔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죠.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반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분노와 상처가 이미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놨던 거죠. 55살 남편, 결혼 25년 차, 다들 부러워하는 평범한 부부였죠. 그런데 그가 쓰러진 곳은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이 바람핀 여자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제가 그의 목숨을 살린 뒤 이혼 서류를 매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고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가슴엔 온갖 기계와 선이 연결돼 있었죠. 숨소리는 가까스로 들릴 정도로 약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타이트한 원피스 차림.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그 여자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마치 들킨 사람처럼요.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2달 전 동네 마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황급히 회사 동료라고 소개했었죠. 회사 동료, 밤 10시에 집에서 둘이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손엔 서류를 들고 있었죠.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뇌출혈로 위중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30분 안에 수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서명할게요. 제가 오래 돌봤어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환자와 무슨 관계시죠? 그 여자는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의사 손에서 펜을 받아 동의서에 제 이름을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환자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서명, 권한은 저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묘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독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죠. 병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가끔씩 눈물을 닦았어요. 화장은 다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고요. 우스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서 정작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반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 2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정타 남편이 몰래 그 여자 명의로 사준 아파트 계약서. 네,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반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7월이었어요. 남편 카드 고지서에 낯선 레스토랑 영수증이 잡혔거든요.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엔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회식이었을 거라고, 동료들이랑 갔을 거라고 믿으려 했죠.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주말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 늦은 회식. 그래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명세서, 통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위치 추적. 증거는 금방 쌓였어요. 아니, 남편이 숨길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았어요.
마치 들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도 제가 바로 따져 묻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그해 겨울에 겨우 취업했거든요. 4년제 대학 나와서 2년 동안 백수로 있다가 간신히 붙은 회사였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아이한테 부모 이혼 소식은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아이가 회사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1년만 더 버텨보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인내를 전혀 몰라줬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그 여자한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고 명품백 사주고 급기야 아파트까지. 그 아파트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간 돈이죠. 그걸 알았을 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배신도 배신이지만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다른 여자한테 퍼붓다니. 그래서 준비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고 재산 분할 계산도 미리 해두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데 남편이 먼저 쓰러진 거예요. 그것도 그 여자 집에서.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일까요?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오더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죠. 다행히 제 시간에 오셔서 살렸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제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제 연락처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 어땠을까?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3일 뒤였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죽을 끓여가고 몸을 닦아주고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물어보고 간호사한테 주의사항을 확인했죠. 해야 할 건 다 했어요. 완벽한 보호자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물어봤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약 먹었어요? 물 더 필요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어요. 뭔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죠. 할 말이 있으면 퇴원하고 나서 하자고. 지금은 회복이 우선이라고. 사실 저는 남편이 회복되길 바랐어요. 이혼하려면 남편이 건강해야 했거든요. 아픈 사람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 걸면 제가 악녀되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간병했어요. 빨리 낫길 바라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매일 왔어요. 병실 앞까지 와서는 안을 기웃거렸죠. 하지만 저는 절대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병실 밖에 있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서 병실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어요. 병원 규정상 직계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관계 증명 안 되시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그 사람이 걱정돼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되시면 전화하세요. 면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복도 한가운데서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깨어나서 저를 찾는데 왜 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반, 억울함 반. 우린 진심이었어요. 서로 사랑했다고요.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그 여자에게 보여줬죠. 계좌이체 내역이었어요. 이거 보여요? 6개월 동안 당신한테 보낸 돈이 총 1200만 원이네요. 명품백 값은 따로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돈 전부 저랑 제 남편의 공동 재산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번 돈은 법적으로 공동 소유거든요. 화면을 넘겼어요. 아파트 계약서가 나왔죠. 이 아파트도요. 계약금 5천만 원, 대출금 2억 전부
우리 공동 재산에서 나갔어요. 변호사 통해서 반환 청구 소송 준비 중이에요.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 조만간 제 명의로 돌아올 거예요. 그 여자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러니까 진심이든 뭐든 당신이 받은 건 전부 돌려줘야 돼요. 사랑은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 이후로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변호사 선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불리한 위치인지 깨달았겠죠. 남편은 2주 만에 걷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했죠. 일주일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침대에 앉아서 죽을 먹고 있을 때였죠. 서류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든 채로 그걸 내려다봤죠. 이혼 협의서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죠. 재산 분할은 변호사랑 다 계산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고 차는 당신 거예요. 예금은 반반으로 나누고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쓰며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 외도 증거 전부 있어요. 사진, 송금 내역, 아파트 계약서까지. 법정까지 가면 당신은 유책 배우자로 분류돼서 재산 분할도 불리하게 받고 위자료도 물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 당신한테도 이득이에요. 조용히 정리하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 나간 짓을 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남자들은 들키면 무조건 용서를 빌거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게 우선이죠. 당신이 그 여자 집에서 쓰러졌을 때 제대로 살 생각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이 퇴원할 때까지는 보살필 거예요. 그게 30년 부부로 산 사람으로서 마지막 정리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퇴원하면 각자 살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서명 못해. 나 지금 막 수술 받은 사람이야. 혼자 어떻게 살아? 누가 돌봐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간병인 구해뒀어요. 퇴원하면 당신 고향집으로 모셔다 드릴 거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요양하세요. 간병비는 당신 예금 몫에서 공제할게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잖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당신이 저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을 때 오늘 같은 날도 각오했어야죠. 저는 반년 동안 혼자 알고 참았어요. 아이 생각해서, 집안 생각해서, 체면 생각해서. 근데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더 대담하게 바람 피우고 돈 더 퍼주고 아파트까지 사줬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당신을 끝까지 몰아붙이진 않을 거예요. 법정 싸움으로 가면 당신이 더 불리하니까요. 그냥 조용히 정리해요. 이게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배려예요. 남편은 결국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간병인께 부탁해서 남편을 고향 집으로 모셔다 드렸죠. 시어머니가 그쪽에 계시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장에 걸린 양복, 서재에 꽂힌 책들, 화장실 세면대, 위에 면도기. 30년 동안 함께 쌓아온 흔적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어요. 이상하게 슬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짐을 다 싸서 택배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활짝 열었죠. 겨울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상쾌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퇴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어요. 불 켜진 창문들이 따뜻해 보였고요. 저도 이제 저만의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주말.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는 내일. 며칠 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연락했는데 이혼했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죠.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엄마가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이해해준다는 게,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그게 제일 든든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려 마셔요. 예전엔 남편 아침 차리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젠 여유롭게 제 시간을 가져요. 주말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영화도 보러 가고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작년 여름엔 혼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죠. 가끔 누가 물어봐요. 외롭지 않냐고. 글쎄요. 외로운 것과 혼자인 건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살 때가 더 외로웠어요. 속이고 배신당하면서 사는 게 진짜 외로운 거더라고요.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감정에 솔직하게 살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아플 때 이혼하다니 인정머리 없다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냉정한 게 아니라 똑똑했던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니까요.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참고 살거나 떠나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죠. 저는 떠나는 걸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게 뭐든 간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